자, 근데 그 한동훈 장관 제가 2030의 지지율 별로 안 나온다고 했는데 요번에 한국갤럽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대선 주자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 오늘 이것 좀 살펴보죠. 핵심 테마입니다. 자, 1등 이재명 나왔는데 23% 나왔어요. 결코 높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사이득을 어쨌든 그래도 많이 가져간 건데, 근데 지난번 대선 주자였고 굉장히 0.73%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는데도 23%밖에 안 나온다. 민주당의 다른 주자가 뭐 10몇 퍼센트라도 나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낙연 3%예요. 둘이 합쳐서 26%입니다. 그 무슨 민주당 콘크리트 40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40은 국민의힘이 만들어준 거지. 민주당 콘크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선거 막판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민주당 표 올려준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야 여기선 내가 질 수 없지 하고 국민의힘 표 올려주고 이런 거 아니니까 서로 되게 이게 퍼주는 데는 열심히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이 모양이라고. 그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분명히 작용하는 거죠. 23에 묶여 있다는 건. 그래서 이건 절대 좋은 수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 한동훈 장관이 2등을 했고 이제 여권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일단 나오는 수치는 20대 18세에서 29세에서 1%예요. 예. 그리고 30대에서 7%입니다. 40대에서 7%, 50대로 가면 확 올라가요. 50대로 가면 이런 건 있어요. 50대의 중도 보수 중에 윤석열 억지로 찍었는데 너무 실망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동훈은 좀 싸게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대부터는 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 지지율인데 20대 1%, 30대 7%면 MZ세대에서 인기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무식한 지지자들은 김수민 좌파가 프레임 지원했다. 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근데 한동훈 지지자 중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럼 왜 낮은 걸까? 왜 낮은 걸까? 이걸 고민을 하겠죠. 자, 이건 들으려면 듣고 듣지 말려면 마세요. 요 싹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 사상 초유의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보통 대통령이나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들 놓고 직무수행 긍정평가하느냐 부정평가하느냐 물어요. 근데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돼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을 놓고 묻습니다. 추미애 긍정 부정평가하고 윤석열 긍정 부정평가를 물어요. 그 당시가 아마 2020년 10월 정도 시점이고 양쪽이 좀 팽팽할 때, 나중에는 이제 윤석열이 막 이기는 그림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팽팽할 때였는데 실제로 두 사람에 대한 긍정평가가 40% 초반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흥미로웠던 건 20대 여론이었는데 20대는 특히 추미애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낮고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낮아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20대 인기가 그렇게 높지 못했잖아요. 계속 낮았잖아요, 사실. 어떤 조사에서는 3, 4등 하는 20대에서 3, 4등 하기도 했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처음부터 검찰총장 때도 이게 좀 특이한데 20대는 조국 쳐내는 거에 대해서 지지했던 세대입니다. 20대하고 50대가 가장 지지했던 세대예요. 조국 쳐내는 거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율이 제일 높은 세대가 20대였는데 근데 20대에서 그렇다고 그럼 윤석열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해내고 있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올라온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대들이 그때 분노했던 거 어떤 사법적인 것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이게 법을 떠나서 불공정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조금 후순이었고 입시 문제가 앞이었었죠. 그 입시 비리라고 단정 짓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시 불공정 때문에 그게 올라간 거거든요. 자, 이렇다면 이게 사법 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의 그 문서 위조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수달 뒤에 공개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제가 20대 때를 떠올려 보기도 했는데 20대들은 정치 얘기를 할 때 무슨 사법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검수완박이니 뭐 이런 거에도 관심 별로 없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도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 정치 활동을 하는데도 권력형 비리 의혹 쪽으로는 신문 기사도 잘 읽지도 않고 그랬었습니다.
이 20대들이 정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대개 주제가 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보이는 것들, 뭐 비정규직 문제가 어떠고 최저임금이 어떻고 또 이제 요즘에 유력한 건 이제 젠더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검찰 이런 문제는 신경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그런 20대가 봤을 때 특히 20대에게 한국 정치에 어떤 개혁이 제일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여론조사 조국 사태 무렵에 실시가 됐는데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40대, 50대에 있었고 20대는 압도적으로 경제 개혁이 중요하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럴만 하잖아요. 당장에 이제 뭐 학교 다니고 등록금 내고 그다음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게 관심이 되는 거죠. 자, 이런 20대 입장에서 검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흥미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20대의 시큰둥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20대들이 좀 더 반응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경제인. 네, 안철수 옛날에 잘 나갈 때 생각해 보면 기업인 혹은 같은 정치인이라도 행정가? 행정가는 CEO적인 게 있으니까 이런 직업들이 좀 더 잘 먹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정치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백종원 씨 같은 분들 이런 쪽이 잘 먹히는 거지 검사 이런 쪽에는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권위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동훈이 이제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랑 이미지가 연동되니까 이게 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지금 20대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잖아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연동돼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인생 상담 코너 살짝 하고 지나갈 텐데 지난주에 제가 그 쓰레기 같은 남자를 계속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서 그런 사람이 걸리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살다가 부모가 좋다고 찍어주는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답이 분명합니다. 부모님 말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있어요. 아니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부모가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한 거는 좀 들어봐야 됩니다. 경청을. 아니다라고 하는 건 좀 들어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하고 나하고 성향이 다르면 부모 말을 절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건 분명한 건데 이게 정치 원리하고도 비슷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MZ세대 인기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한동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딱 부모 관점인 거예요. 20대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끼리 야 한동훈이면 20, 30대에 먹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한데 20, 30대하고 별로 얘기 안 해봤잖아. 특히 여성하고는 얘기 안 해봤을걸. 제가 국민의힘 인사들 만나면 일단 주변에 20대 30대 여성이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그 계산착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설명은 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든 누구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20대 30대 지지율 올라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낮잖아요. 그럼 왜 낮은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상 자체를 모르니까 뭔 설명을 해. 그럼 내가 얘기하면 좌파의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이거 조국 사태 때도 그랬어요. 제가 조국 사태 때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조국이 등판을 하면 20, 30대가 열광할 줄 알았대요. 예. 이게 모르는 거지. 지들이 뭘 안다고. 예? 저는 50대 정치인들 보면 자기 자녀들하고는 얘기하는지도 좀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하고는 얘기하는가. 예. 저는 조금 캐치를 했던 게 제 또래 세대보다 조금 어린 세대 때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옛날부터 그 로스쿨 교수할 때부터 시큰둥한 게 있더라고요. 오상방위 사건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도 보면은 그 조금 나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현재 지지율도 국민의힘 전통 핵심 지지층이 한동훈 쪽으로 쏟아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 안 좋은 게 그냥 그쪽 골수 쪽의 사람이다라고 이미지가 박혀버리면은 중도층에서 안 와요. 지난 대선 때 이낙연과 홍준표의 뒷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원래는 윤석열, 이재명이 비주류 이미지야. 그 당에서 아웃사이더 변방 이미지였어요. 원래 윤석열, 이재명이.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이 뜬 겁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체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당이 없으면 그럼 그 당에서 변방 장수가 나와라. 이렇게 돼서 국민의힘 윤석열, 민주당 이재명으로 갔는데 근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윤석열과 이재명이 당의 핵심 주류처럼 명백하게 비춰져 버리게 된 거예요. 경선 초기부터. 그러면서 어느덧 여론은 홍준표와 이낙연을 비주류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양당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그쪽으로 더 붙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게 대통령 되려면은 하여튼 그 당의 핵심 이미지를 주면 안 돼. 핵심 이미지가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유통기한이 임박해 버리는 겁니다. 예, 뭐 윤핵관이죠, 윤핵관. 윤핵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오래 못 가요.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은 공천 때 본보기로 날아갈 거고 정권 바뀌면 국민의힘 정권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지고 다 파먹어 버립니다. 이게 한국 정치의 잔혹한 역사거든. 그러면 한동훈 장관 또 중도 확장성을 가지려면 핵심 이미지에서 비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한 게 그럼 한동훈 장관이 언젠가는 윤 대통령을 쳐야 됩니다. 뭐 수사를 하고 이런 걸로는 아니겠지. 근데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든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자, 나는 진짜 이거 내가 한동훈 쪽한테 돈도 안 받고 컨설팅 해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연 중에 김수민님은 정치권 사법 리스크에 정통하신 분이라 질문 드려봅니다라는 사연이 올라왔는데 제가 원래 사법 리스크나 이런 문제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한 3, 4년 전까지는. 근데 조국 사태가 저를 나름 좀 약간의 사법적인 것도 갖춘 사람으로 만들었고 제가 이제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만든 그걸 보면서 뒤적거리면서 판결이 몇 년형 정도로 나올 거다 정도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이분이 이제 윤석열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 비교 대조를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대선이 올해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대선에 대한 정산들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승패만 갈리면 그걸로 그냥 가는 거고 또 바빴죠 다들. 대선 끝나고도 이렇게 바쁜 해는 내가 처음 봤어요 살면서. 그래서 이제 대선 때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이런 것들 설명할 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대선은 사법 리스크의 대선이었고 또 이게 완전히 잦아들기는커녕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딱 비교를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재명 리스크는 이게 월드컵에 비유하면 이재명 리스크는 전방 압박이고 윤석열 리스크는 역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이재명 리스크는 확 불거진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수사를 보면 이게 종류도 많고 뭐 이렇게 많아. 조국보다 더 많잖아 종류가. 그리고 수사를 하는 기법도 확 뻗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재명은 눌려 있는 거지. 전방 압박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재명 취임 100일 기자회견 또 못했잖아요. 전방 압박을 당하니까 뭐 내가 이거 다 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이 눈이 그치기만을 기다리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윤석열 리스크는 좀 운 좋게 넘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잠복이 돼 있으면 나중에 다시 치고 올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훅 들어오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재명 이렇게 가다가 사법 리스크 다 털어버리면 뭐 벌금 100만 원 미만 이러면서 털어버리면 대통령 그냥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윤석열 정부가 그 적대층을 너무 늘려놔가지고 이재명이 그걸 이제 다 가져가진 못하겠지만 뭐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국민들은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많은데 이재명을 빨리 심판하지 않나요?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차피 사법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법정에서 봅시다. 머리 아파? 몰라. 확실한 증거 있어? 모르잖아. 있었으면 잡혀갔겠지. 근데 아니잖아.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잖아. 뭐 그 다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 꼭.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법정에서. 제가 개탄을 하는 게 이재명 문제는 법적으로 무죄라도 정치적, 정책적, 윤리적, 도의적으로 나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려보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다 법정으로 간 겁니다. 법정에서 유죄, 무죄만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옳고 그름이나 장래 대통령까지 가리게 생겼어요.
근데 거꾸로 이재명이 뭐라도 하나 유죄 나오면은 금고형 이상이다. 혹은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다. 이러면은 대선에 아예 출마를 못 합니다. 그리고 대중 또 그 죄가 어느 정도인지 무게를 새로 달아보지는 않고 야, 뭐 법정에서 저지경이 될 정도면은 끝이네. 그리고 어차피 내가 안 찍어주는 이 문제가 아니야. 법정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법정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는 이제 법정에 갈지 말지도 모르는,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면 안 갈 가능성이 높은 거긴 합니다. 근데 대충 넘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 윤석열 후보에게는 한 가지의 천운이 따랐습니다. 상대가 이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게 너무 많잖아. 근데 윤석열 후보가 해명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게 다시 튀어나오면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예, 갑자기 무너지는, 역습에 무너질 수 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금 살펴보면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손준성 검사가 유출을 한 건 맞는 거고, 저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여러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로 털 수는 없을 것이다. 예, 그 고발장 작성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걸 최초로 전송한 거는 손준성 검사거든요. 그건 빼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손준성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돼야죠. 왜 저런 짓거리를 했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잘 나가냐고 지금 검찰에서.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로 기소, 뭐 나중에라도 기소될까, 이거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일단은 본부장 리스크라고 해서 뭐 본인, 부인, 장모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자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무혐의 결정 안 났습니다. 무혐의 결정 난 거 없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지난 대선 때 그 김건희 씨를 소환하겠다고 요청을 소환하라고 했어요. 했는데 김건희 영부인이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까지 검토했었습니다. 네, 이건 팩트니까 무혐의 안 났어요. 그냥 그것만 그거 킵해 놓은 겁니다.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쟁점이 뭐냐면 김건희 씨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였죠. 근데 그렇다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쩐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줬는데 그걸로 그 짓거리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무죄지. 근데 이제 가담을 했느냐 이거거든요. 보통은 가담을 했더라도 밝히기는 어려워요. 가담을 했더라도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수부 검사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죄율이 높아요. 그게 잘 모르면 무능한 검사 아니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특수 사건들이 되게 무죄가 높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 몇 개는 무죄가 났잖아요. 나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 못한 것도 있어요. 야, 이거는 횡령 아니야?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져서 무죄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다 치더라도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근데 현재로서는 이거 가닥을 잡을 수준은 아니고 단순 쩐주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자꾸 뭐 하나씩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그 귀국했다가 체포된 사람이 있어요. 김건희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은 기억이 없다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파일 작성에 대해서는. 근데 이 사람이 증언을 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 확인이 되는 것은 2010년 11월 1일에 김건희 씨가 이 민모 씨에게 3,300원에 8만 개 매도하라고 하셈이라고 문자를 보내요. 근데 그게 8만 주가 매도가 바로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가져갔냐? 민모 씨가 매수 주문을 이미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몰라요. 이거 하나만으로 뭐라고 어디까지 단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심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 예. 그러면은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이게 특검해가지고 특검하면 잡혀가나요? 그건 아니거든. 근데 지금 검찰이 무혐의 결론도 안 내리고 소환도 안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소환은 해야 돼요. 저는 뭐 김건희 씨가 유죄라고 전혀 확정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소환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통장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이 주가 조작에서 91명이거든요. 근데 91명 중에
자기가 직접 매수를 하기도 하고 1, 2차 주가 조작 작전에 모두 관여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91명의 통장 쩐주들 중에서 1, 2차 조작에 모두 가담했고 자기가 직접 매수도 한 사람 김건희 씨 한 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재를 좀 해보니까 다른 쩐주들 중에 약식 기소돼서 뭐 아주 중한 처벌은 아니지만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의 관여 수준이 김건희 영부인보다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럼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 눈치 본 거죠. 다음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건 맞다고 봐요. 눈치 본 겁니다. 그 검찰이 다 눈치 본 거지. 그리고 솔직히 그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재명 눈치랑 그 윤석열 눈치 다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특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개수작이에요. 이재명이 쌍특검 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개수작이야. 이재명 수사는 검찰에서 하면 됩니다. 오히려 특검에 맡기면 특검에서 띨띨하게 해가지고 놓친 거 아니냐는 말만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면 적어도 이재명한테는 엄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하게 두면 되는 거고 어지간하면. 근데 김건희 영부인은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백하다면 특검 해가지고 털고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SBS 여론조사 추석 직전에 실시됐던 거, 그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다수가 많이 나왔죠. 나왔고,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0%가 특검 찬성이라고 나왔거든요. 저는 근데 저 국민의힘이 한심한 게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죠? 115명 중에 단 한 명도 특검을 해서 이 의혹을 해소합시다라는 말을 하지 않죠. 이게 조국 사태 때 민주당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습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사법 리스크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전방위 압박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를 대비해야 된다. 대비가 아니라 이미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된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넘어간 게 두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사실 이제 검사 시절의 의혹이에요. 이건 본인의 의혹이니까 심각할 수 있는데 삼부토건 문제입니다. 그 파주 운정지구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삼부토건이 여기서 수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파주 운정지구에서 개발 부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삼부토건하고 그 삼부토건 현직 임원이 따로 설립한 회사 요거 합치면은 지분이 55%였습니다. 그리고 SM 종합건설에 삼부토건이 대여해준 돈이 200억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LH 사건 때 땅과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된다.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근데 본인은 수사할 때 땅과 돈의 흐름의 주요 중심에 있는 삼부토건을 수사하지 않았다. 예. 요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대장동하고 맨날 따라붙어서 나오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인데 부산저축은행도 이 PF 대출의 규모가 1,800억 원이고 또 이제 알선 수재 혐의로 붙잡힌 조 모 씨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놔줘 버렸어요. 예, 결코 놔주면 안 되는 사람을 놔줘 버린 겁니다. 대장동 일당들을. 그때 대장동 일당 변호사가 박영수 씨였죠. 그래서 이제 의혹은 박영수 정관 예우 카드를 통해서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데 정확하게는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놓치면 안 될 사람들을 놓쳤다는 건 맞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보다 사건 규모가 훨씬 작은 잔챙이들도 잡혀갔어요. 그때 부산저축은행 때. 예. PF 대출액이 447억 원 하는 뭐 모 사업자라든지 이쪽도 잡혀갔고 알선 수재 액수로 봐도 1억 정도에 불과한 뭐 건축 사무소인가 거기도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때 윤석열 주인 검사가 지휘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빠져나갔던 대장동 일당이 같은 혐의로 조 모 씨가 나중에 경찰한테 덜미가 잡혀서 잡혀갑니다. 그러면 부실 수사는 맞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뭐 일반 PF 대출은 빼고 수사했다라고 해명했는데 일반 PF 대출도 들어가 있어요, 수사 대상에. 근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왜냐? 이재명께 너무 터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았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삼부토건하고 부산저축은행은 이게 공소시효도 굉장히 지났을 거고 아마 수사가 안 될 겁니다. 수사가 안 될 건데 자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제 부닥친 거는 자 이런 태도로 의혹을 대응하면 다른 것이 나왔을 때 또 이러면은 예,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대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대응 방법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대표적으로 이제 대응 방법이 잘못되면서 이 일을 크게 키운 사람인데, 근데 이 대표 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쪽 리스크는 이렇게 굉장히 좁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진실을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재명 대표 쪽은 엄청 넓게 퍼져야 돼요. 뭐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 쌍방울 그 북한 대북 송금 이거는 물론 이 대표가 관여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해찬계나 뭐 이화영 쪽에다가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툭 던져주고 빠져버렸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아무런 그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게 진짜 법정에서 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